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투표율이 한 47, 8% 아마 됐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그 사전 투표를 한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그 대학원 수업에 기자도 있고 하필 또 야당 반장이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취재도 가고 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공무원인 준 공무원이죠. 무슨 공공기관인데 강서구에 있는데 하다 보니까 개표에 동원이 된 거예요. 개표를 해봤대요. 했더니 제일 먼저 그 사전 투표함부터 깠다는데 6대3, 6대4, 7대3, 8대2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전 투표. 그래서 왜 초반에 개표 그 진행 상황 보시면 한 절반 가까이 갈 때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갔어요. 그래서 이건 뭐 게임 하나만 하다. 처음부터 그랬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투표 날 그것도 한 절반 정도 되니까 그걸 개표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따라 붙은 게 아니고 조금 늘어난 거야. 6대3이 이제 5대3 정도로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됐다는데 뭐 솔직히 이거 선거 전에 대부분 승패를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번 학교 수업에 선거 캠페인의 전략과 적용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한번 분석을 하는 거를 학생들하고 같이 했더니 물론 젊은 학생들이기도 했지만 아무도 국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리고 김태우 후보 공천 자체부터가 틀려먹었다. 거기서 이미 승패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아주 뭐 100%였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혹시 후보가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였어요. 물론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의견들이 승부를 뒤집진 못했지만 이렇게 큰 격차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조금 격차가 좁혀졌을 거라고 보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자, 이건 하여튼 뭐 끝난 선거인데 대통령은 전 이제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분의 선택인데 하나는 윤석열 친위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선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과반 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적어도 확실한 내 사람 100명만 가지고 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반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야. 다른 하나는 과반을 해야 되겠다. 라는 목표를 갖는 거죠. 만약에 밑에 목표를 갖는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는 과반 안정의석 확보를 내세우겠지만 솔직한 목표는 친위대 확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아마 영남 한 60석 플러스에서 100석 언저리까지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최소한이니까. 근데 이제 과반 안정의석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을 작년 대선에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마지못해 지지했는데 지금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돼요. 적어도 대통령 지지율이 40%에서 작년 대선의 득표율 정도까지는 가야 돼. 그게 한 10% 플러스 정도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거를 저는 대선 승리의 중도보수 연합이 복원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원이 안 되면 아마 과반을 향한 도전은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저는 친위대 확보라는 게 목표다. 뭐 이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소야대가 된다면 전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탄핵을 이게 해봤어. 300년 가까이 되는 미국 역사에서도 실제 탄핵을 한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탄핵 문 앞에까지만 갔지. 그 앞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저는 아마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아마 민주당이 과반이 된다면 충분히 탄핵의 유혹을 느낄 거고 그 탄핵의 유혹을 느끼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5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하게 해. 그러면 강대강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빌미를 잡아서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지금처럼 하거나 지금보다 더하게 한다면이죠. 뭘 더하게 하고 지금처럼 하는 걸 뭐라고 이해하는지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거는 이제 대선을 향해 가는 그 중간다리 출발점이 이제 되거든요. 요 앞에 선거까지 보시면 2024년 총선 앞에까지 보시면 작년 지방선거, 작년 대선 그리고 그 앞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돼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사실은 뭐 전국 선거는 아닌데 서울하고 부산 인구를 합하면 거의 우리나라 절반 가까이 된다고, 절반이 좀 넘는다고 치면 준 전국 선거라고 치면 국힘 입장에서 보면 3연승을 한 거예요. 이제 4연승에 도전하는 겁니다. 어제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1차전에서 끝났는데 3연승 하면 이제 그 플레이오프를 통과해서 한국 시리즈로 가는 거거든요. 4연승 하면 한국 시리즈 우승이 되는 거죠. 베스트 오브 7 시리즈를 하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3연승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까지. 따라서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를 상당히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끝 결말은 탄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대통령이나 여당이 윤석열 친위대를 확보하는 걸 총선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비상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한다라고 치면 말씀드린 2022년 대선의 승리를 가져왔던 중도 보수 연합을 복원하지 않고는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작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한 그룹, 마지못해 지지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야 돼.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승부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훈련과 경험의 결과보다도 선천적으로 그게 있는 데다가 검찰 정치, 검찰총장으로서의 경험이, 또 그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할 때의 경험은 아마 가장 정치적인 측면이 강조됐던 시절의 검찰총장 아니었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추억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장면일 수 있겠지만, 당시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마 절체절명의 순간들 아니었을까 싶어요. 승부사 기질이 있어. 그래서 저는 요걸 한번 제가 지금 다시 돌이켜보고 있는데 2021년 12월 1월 초 12월 말 1월 초 아니까 지금 기억인데, 김종인 선대위 해체 승부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결국 김종인 아웃시킨 거야. 근데 요거는 또 우리 조금만 새길로 빠지면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해요. 선대위라고 하는 조직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시대로 이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전 같았으면 조직 중심의 선거였기 때문에 선대위가 해체되고 다시 만들어진다는 건 대단히 큰 일이었던 건데, 이제는 그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 거고, 언제든 부쉈다가 새로 만들기가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당도 마찬가지가 되고. 당시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아마 어느 누구도 김종인 선대위 해체하더라도 김종인 당시 위원장의 거취까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김종인 아웃이 별로 선거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혼자만 그걸 결행한 사람이야. 또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 하고 상관없이 이겼다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시점에서 그 중간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승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해도 이긴다, 이렇게 해야 이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승부사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는 시한부로 연명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한쪽 끝에는 핵심의 플랜 B가 아직 없다는 거야. 그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덜커덕 일이 털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요거다라고 결정을 못하거나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나와버린 거예요. 좀 안이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걸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인가? 그럼? 아니면 적어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가? 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만 최악을 전제로 생각을 안 해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최후의 카드를 내놓느니 좀 더 기다렸다가 어차피 연말 연시 가면 뭔가 변화가 한 번 더 불가피할 때 할 것이니 그때 남겨두고 그때까지 시간을 좀 벌자. 지금 마땅한 대안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가 작동하지 않았냐라는 해석이 있는 걸 보면 뭔가 분명히 여러 가지 수순에 여러 가지 수준의 카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자,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따라서 내년 총선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은 아닙니다. 국회의 시간이 될 거고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시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2028년에 선거예요. 2027년 대선이 그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따라서 4년은 안정적으로 갑니다. 따라서 굳이 대통령하고 척질 이유도 없지만 굳이 대통령하고 공천 목전에 둔 지금 시점처럼 이런 관계를 가질 이유도 없어.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 이재명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충성한다고 내 임기 끝날 때까지 다음 대선까지 나한테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새길로 빠지면 이 리더십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제 거래 리더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리더십에 충성하게끔 그 리더십에 함께하게끔 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비전이 될 거고 그게 미션이 될 거고 그게 어떤 과제가 될 거고 그게 어떤 시대 정신에 함께한다는 그런 의식이 될 거예요.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따지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드 파워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천, 무슨 자리, 이권 등등등등등등. 이제 그게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마 우리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아직 드러나진 않았으니까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과반 안정 의석을 목표로 하고 또 그걸 위해서 2022년 대선 승리를 가져왔던 중도보수 연합을 복원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게 조금 더 여론을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갤럽이 아마 곧 나올 겁니다. 갤럽 조사가 오늘 갤럽 조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MBS는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오늘 갤럽 조사 다음 주 월요일 리얼미터 조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나온 몇 그 조사 중에가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이 나왔어요. 요게 이제 이번 주 후반 이제 정리가 지금 된 거거든요. 또 국힘이 선거 후에 어떻게 하는지도 여론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치면 이게 계속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지느냐, 그게 이제 20%대로 가느냐라고 하는 분기점이 이번 주말 다음 주 여론조사들이 아닌가 해서 주목을 받는 것 같거든요. 어영부영 하여튼 30% 초반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을 이번에 그 김태우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하고 그다음에 저쪽 오른쪽 끝에 정당 지지율 보시면 이 두 가지 특히 대통령 지지율하고 지지정당이 이렇게 동기화되는 경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 30% 언저리에서 그냥 두 개가 비슷해.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 이번에 김태우 후보도 39%지만 사실상 이 범주 안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인데 이게 변하지 않으면 다른 게 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멀어질수록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겁니다. 평가를 받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 평가든 정권 심판이든. 근데 참 윤 대통령은 희한한 게 임기 3년 차에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임기 3년 차. 근데 만으로 따지면 2년이 안 돼요. 대통령 취임한 게 한 달이 빠져. 2년에.
1년 11개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5월 10일 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4월 10일 날 선거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짧을수록 대통령한테 사실 유리합니다. 중간으로 갈수록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멀어질수록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거거든요. 현직한테는. 가장 가까운 게 이명박 사례예요. 2월 25일 날 취임했는데 4월 11일 날 선거했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내부 분열이 있었는데 친박 연대라는 내부 분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서 선거를 하는 건데 뭐. 그게 굳이 따지면 작년 6월 달 지방선거가 그겁니다. 5월 10일 날 취임한 대통령이 6월 1일 날 선거를 했어요. 한 달도 안 된 거야. 굳이 한 달 조금 더 된 거야 이제. 한 달도 채 한 달이 안 된 거죠. 물론 공천한 것 따지면 한 달 좀 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정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회복이 되질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은 정확해요. 자기 얼굴을 치르는 게 맞아. 자기에 대한 평가 맞아요. 그리고 지면 어떡할 건데?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기 얼굴로 치렀으니까. 사실 대통령이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거든. 어차피 자기 얼굴로 치르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안 돼서 잘 되면 크레딧이 다 내 거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책임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임을 내 앞에서 지게 해야지. 그게 당 대표고, 그죠? 총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대통령 국정운영 수행평가, 국정수행평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 5월 10일부터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주별로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데 지금 한 660개 정도 됩니다. 평균을 계속 내보는데 그 서울대 한규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평균을 내는 방식이 좀 다르고, 근데 이게 n이 많을수록 평균을 내면 대체로 수렴을 하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보면 대체로 30% 초반에서 60% 초반 요 범주에서 놀아요. 좀 떨어지면 59%, 58%, 좀 올라가면 63, 4%. 반대로 지지율은 30% 초반, 35%뭐 요 언저리에서 이제 계속 놀게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비슷하게 동기화된다는, 동조화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3대 6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당파적으로 그게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 출발점은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야 총선 전망도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새로운 국정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요새 나오는 게 의대 정원 확대거든요. 요건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의사들의 반발을 잘 매니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직역에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다른 걸로 포장을 앞에 했지만 사실 그 안에 핵심은 그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잘 매니지할 수 있느냐, 정치력을 보여주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고, 사실 인사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내각은 이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고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기는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쉽지 않지 않겠냐는 건데, 대통령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또는 대통령의 인식이 좀 개선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는 인사거든요. 권력은 인사고 인사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히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어떤 면을 갖는 거고, 또 지금도 왜 그 김기현 2기에서 뭐 혁신위원장을 사람을 못 찾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 사람도 없을 거고, 그 기준은 이게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충격을 주고 뭔가 신선함을 주는 거여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맞춘 사람이 참 쉽지 않을 거거든요. 거기다 또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을 거고요. 자, 이런 그 국정 쇄신도 결국은 사실은 여당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여당을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시대 정신의 과제고 나름대로의 비전일 것인데 그런 고민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정당은 밑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권력 투쟁하는 곳입니다. 그거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걸 통해서 살아남는 사람의 리더십과 그 사람의 시대 정신을 갖고 그 정당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겪지 못하게, 겪지 않게 자꾸 만든다는 건 스스로 자꾸 자기 이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은 결국 국민적 요구하고 필요에 부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잘하냐 못하냐는 건 그 다음 문제인데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선거가 안 다가오면 안 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하게 하면 돼요. 알아서 한다니까요. 더 잘하려고 한다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내년 선거에 당선돼야 되잖아요. 그냥 내년 선거에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선되는 게 목적이면 그럼 어떻게 당선되겠나? 그걸 고민할 거고 알아서 그런 방법을 찾아옵니다.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자꾸 안 주는 거야. 근데 이게 결국 그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최종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아쉽습니다.